예, 우리 정어리 TV 스튜디오가 중후해졌습니다. 노동운동가 출신의 4선 국회의원 민주당의 한정혜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한정혜입니다. 진작부터 뵙고 싶었는데 우리 정어리 TV는 처음이시죠? 처음입니다. 예, 네. 자주 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멀지도 않은데 자주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현장에 계셨지요? 예, 제일 앞줄에서 봤습니다. 우리 그 임세은 소장님은 현장에 가면 너무 시끄러워서 오히려 연설 제대로 못 들을까 봐 나와서 밖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봤다고 그러던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혹시 그 앞에 프롬프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정면에 예. 네, 정면에 하나가 있긴 했습니다. 아, 네, 있었군요. 네, 글쎄, 아니 그걸 다 안 보고 그렇게 멋있게 연설을 했다고들 놀라셔서 저도 그렇게 알았는데 그 저는 이제 보는 것 좋게 생각하거든요. 프롬프트가 네, 네. 있어야 실수 안 하고 자기가 맞습니다. 준비한 거를 제대로 하니까. 근데 정말 명연설이었고 맞습니다. 이 프롬프트 있어도 되게 좀 티가 나거든요. 근데 어제는 프롬프터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온 곳 없이 저렇게 잘하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그 프롬프트 해주는 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시간을 12분 이렇게 주는데 사실 현장에서는 우리 뭐 당원들의 반응들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약간 루징 타임이 있거든요. 예. 박수 치고 예. 하게 되면 잠깐 스톱하게 되고. 그래서 후보가 스스로가 시간 조절하기가 조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끝에 가서 시간이 부족하겠다 싶으면 알게 모르게 급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앞에 프롬프트가 있고 시간이 나와주면 훨씬 조절하기가 좀 좋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니까 후보들이 충분하게 당원들과 소통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명연설이었고 혹시 한 의원님은 어떤 부분을 베스트로 꼽으시겠습니까? 연설 중에서. 저는 사실 그 연설도 연설이었는데 나중에 수락 연설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세 분 대통령 여쭤보는 겁니다. 예. 사실 저는 그거 네. 취임사로 그냥 갖다 써도 좋겠다는 생각했어요. 예. 너무 좋았어요. 대개 보면 정치인들이 수락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상대방에 대한 얘기를 상대 당이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전혀 없었고요. 우리 민주정부에서 배출한 전직 대통령들의 공에 대한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내려봤고 또 하나는 국민과 함께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메시지가 줄을 이루어서 굉장히 드러나지 아니하지만 굉장히 표가 나게 통합적 메시지를 좀 담고 있는 메시지여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약간 중도층에 계신 예. 분들을 어제 끝나고도 그렇고 몇 분이 저한테 전화 주시기도 하고 문자 주시기도 해서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수락연설 참 좋았다라고 하는. 아까 제가 여쭤본 게 수락연설이었는데 혹시 지금 정견 발표하는 그 12분의 프롬프터 있는 걸로 들으셨는 모양인데 네. 그러면 수락연설은 프롬프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건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오. 왜냐하면 이제 뒤쪽에 프롬프트가 뒤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실 볼 여유가 없어서. 그거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 네. 만약에 프롬프터 그러니까 미리 될 줄 알고 준비를 해서 프롬프터를 쓸 수도 있고 이제 우리 뭐 시청자분들 거의 다 이제 아시지만 프롬프터라고요 이렇게 카메라 앞에 이렇게 딱 설치를 해가지고 제가 시선을 카메라를 봐도 거기에 이렇게 모니터가 있어가지고 원고가 뜨는 거거든요. 그걸 프롬프터라고 하는데 방송할 때 거의 그거 써요. 저는 없습니다만 비싸요 그거. 근데 방송할 때는 다 썼어요. 그러니까 막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저한테 야 원고도 없이 그렇게 방송 잘해 그런데 그때는 다 보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없습니다만 저는 그래서 수락연설에 프롬프터가 있었나 없었나 궁금했는데 그거는 모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앞에 집중하느라고. 예. 저는 또 아름다웠던 게 김동연 후보, 김경수 후보가 끝까지 사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승부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도 끝까지 성실하게 역할을 다 해주고 마지막에 함께 하자라고 이렇게 하는 모습 보면서 민주당이 참 미래가 괜찮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뺀 두 분 후보들의 경우에는
연설문에 그 내용이 아예 녹아져 있었습니다. 누가 되더라도 하나가 되어서 같이 한다라고 하는.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그 너무 좀 격차도 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끝까지 완주하면서 하나로 결집을 시켜주시는 거, 그거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예. 네네. 이제 앞으로 또 5년 뒤에 대선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그 믿을 만한 사람들이 계속 있어야지요. 그렇죠. 우리 당에 아마 또 여러 후보들이 또 많이 성장해서 5년 5년 후에는 뒤에는 한정혜 후보도 출마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니고요. 왜요? 저는 아니고요. 저희는 최근 들어서 한시성을 가진 분들이 너무 너무 국민께 죄송한 일을 많이 벌이고 있기 때문에 네, 자중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씨는 청주 한 씨 본이 하나입니까? 본이 하나예요. 아 그렇군요. 예. 다 그러면 일가시네요.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국민들께 다가가고 해야 하는데 지금 보면 뭐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정말 큰 사고를 쳐서 파면이 된 상태. 그리고 이제 한 2달간의 시간이 있어서 그 사이 동안에 대행이라고 하는 분이 그거 일정을 잘 관리하고 대선을 잘 치르게 해서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가 잘 출범할 수 있도록 도와라. 그 사이에 여러 가지 현안이 있을 수 있는데 잘 관리를 좀 해라라고 하는데 정작 뭐 대행은 마음은 콩밭에 지금 가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저쪽 당의 후보로 한 분 나오신 또 한시성을 가진 분 역시 그러게요. 좀 독특하시고 이래서 예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덕수 총리 비서실장이 사표를 냈다고 그러더군요. 예, 그럼 이제 출마한다고 봐야죠. 출마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왜 출마하려고 그럴까요? 거기에도 아마 난가? 예, 요즘 이제 저는 자기가 살려고 유행하는. 그러는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되면 내란 공범 수사에 조금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주 좀 단세포적이고 짧은 아주 뭐 단거리를 보는 방식이 아닌가 싶고요. 그렇다고 그것을 피하거나 이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사실 정치권에 계속 머물긴 했지만 정치를 직접적으로 해보시지는 않고 어찌 보면 국무총리를 2번 하셨고 예. 국무총리 재임 기간이 뭐 다 합치면 뭐 최장이라고 최장이죠. 하는데 그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한 정부에서 2인자를 3년 정도를 한다? 뭐 이렇게 하면 계속 이렇게 모셔짐을 당한 상황이어서 정확하게 본인이 정치권에 들어왔을 때 어떤 위치에 가게 되는지에 대한 감이 조금 없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사모님께서 예. 의지가 아주 강하신가 보다. 이런 그 생각이. 개인적으로 혹시 한덕수 총리 좀 아십니까? 저는 잘 모르시고. 네. 근데 그 한덕수 총리 부인이 그렇게 무속에 깊이 빠져 있다면서요. 박지원 의원 말로는 김건희 어머니급이라고 그러던데요. 그 소문은 이제 저희가 워낙 오랫동안 좀 들어와서 사실 뭐 드러내지는 않고 있었는데 이제는 뭐 워낙 드러난 상황이어서 다들 뭐 알고 계시겠지만 조금 이제 심각하신 정도다. 그리고 심각하다는 거는 맨날 전보러 다닌다는 겁니까? 아니면 김건희처럼 막 직접 막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뭐 둘 다일 수 있겠죠. 그 뭐 되게 좀 많이 믿으신다고 하시는 것 같고 한 예. 총리 스스로도 그 이제 그 뭐 행정부 내에 들린 얘기에 의하면 본인하고 정말 친해진 공무원이 있으면 그걸 가르쳐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어디 좋은 집을 이렇게 가봐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 되면은 그 사람하고는 좀 친해졌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조금 어쨌든 사모님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국민의힘에서 뭐 누가 되든지 뭐 한덕수 보고 단일화 한다고 그러는데 한덕수 출마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확실하게 내란 정리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뭐 국힘은 지금 저거 뭐 예비 준결승이잖아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한덕수가 뭔데 부전승으로 올라가게 해놓고 네 사람도 더 되죠. 8사람이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한 명 뽑아서 거기서 한덕수하고 단일화한다. 한덕수가 뭐 브라질입니까? 뭐 나머지 다 싸우게 해놓고 1등 올라와 뭐 이렇게 하는 게 왜 그걸 받아들이는지 이해가 안 가요. 브라질도 처음부터 싸우긴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월드컵 할 싸우죠. 때는 싸우는데. 네. 브라질도 예선 탈락한 적 있을걸요? 그런 적 있을 거예요. 월드컵에? 네. 월드컵에 지금 예선
탈락 한 번도 안 하고 쭉 나간 거는 우리나라 말고 몇 나라 안 돼요. 그렇습니다. 예, 대단한 나라입니다. 정말 잘 뽑아야 예. 되는 건데. 그 오늘 아침에 또 속보에 이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예. 이제 그 선대위원장으로 오시기로 했다고 그러는데 선대위원장으로. 우리 한 의원님도 환경부 장관 하셨잖아요. 네. 개인적으로 좀 아십니까? 제가 따로 뵌 적은 있거든요. 예. 워낙 좋으신 분이고 해서 저희가 새겨들을 만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편한 자리에서 식사 제가 한번 모신 적이 있었는데, 그 뒤에 이제 그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자주 이렇게 뵙고 아마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도 몇 차례 더 많이 아마 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또 흔쾌하게 상임 선대위원장 해주시겠다고 해서 저희로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대선에는 이제 매우 유리한 지형 구도가 이제 짜여지게 되는 건데 이걸 좀 오늘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보수 진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민주당이 과연 진보당이냐? 왜냐하면 저는 그걸 나쁘다고 보지 않는 게요. 네. 사실 윤여준 장관 하면은 보수의 책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분이 선대위원장으로 오시고 그리고 지금 정규제, 조갑제 이런 분들이 이제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은 아니지만 뭐 이렇게 글 올리는 거 보면 이미 지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보수의 지지까지 다 등에 업고 압도적으로 승리를 해서 새로운 나라 만들어가는 것 좋은데 그러면 앞으로 이제 정치권의 어떤 그 구도, 프레임 이런 건 우리가 어떤 관점이나 시각에서 보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치권의 재편은 너무 빠른 거고요. 다만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나와 있듯이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대통령과 국회의 갈등 이거를 해소하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수 진영에 계신 분들이 큰 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일종의 합의를 이루어 주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정부가 일을 하려고 할 때 국회가 어깃장을 부리거나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정리해 가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우리 국회에서 보면 여당이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뭐 그 야당이 되면은 여당일 때는 하겠다고 해놓고 야당이 되면은 언제 우리가 하겠다고 했냐? 우린 그거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오히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런 것들 때문에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치거나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지경이기도 하거든요. 다만 이번에는 그 보수 진영에 계신 많은 뭐 책사라고도 할 수 있고 또는 경험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상황이 굉장히 정말 백척간도의 상황에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니네들이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 후보가 아닌 사람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냥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뭐 어깃장을 놓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크게 야단을 좀 쳐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훨씬 더 합의점을 이루기가 좀 수월해지지 않겠나라는 측면에서 보면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민주당의 그걸 스탠스, 포지션, 스펙트럼 어떤 표현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극좌나 극우만 아니면 다 함께 간다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그렇게 해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극좌나 극우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그 무슨 파쇼적이거나 공산당적이거나 하는 게 아니라면 그분들의 주장 내에서도 사실 우리가 새겨서 봐야 되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포용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뭐 보수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이고요. 진보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을 섬겨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그 보수 진영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에 분명히 차용하거나 조금은 변형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모두를 위한 정부를 꾸려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저희 당도 그런 방식으로 충분히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실제 우리 당내에 보면 스펙트럼이 숫자가 지금 뭐 170명이 넘다 예. 보니까요. 그 안에 스펙트럼이 다 있습니다. 정말로 아주 좀 보수적이신 분들도 있고 아주 그 뭐 왼쪽이신 분들도 있어서 그래서 우리 당은 그 안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토론과
토론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조금 더 커진다라고 생각하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양쪽 극단 다 빼고 이번에 그냥 전부 함께 모여가지고 70% 이상 득표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그래야 좀 깨끗하게 정리가 안 되겠습니까? 예상 득표율 얼마나 잡으십니까? 일단 투표율은 저는 뭐 70에서 80대 중반까지 좀 갔으면 좋겠다 예. 생각이 들고요. 70대 후반까지 좀 투표를 다 이렇게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예. 더 올라가야죠. 더 올라가야죠. 예. 지난번에도 사실 조금 힘들기 때문에 모일 만큼 좀 예. 모였는데 그보다는 더 많이 모였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이건 뭐 저희가 뭐라고 한들 뭐라고 하면 또 오만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는 것은 50대 후반? 예, 예. 네. 그 정도 과반 나와야죠. 충분히 좀 넘게 예. 그렇게 힘을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여기 올 때 의원회관에 있다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왔는데 그 엘리베이터에서 윤영석 의원님을 만났어요. 국민의힘에? 예. 그래서 윤영석 의원님이 어제 저희가 이제 뭐 대선 후보를 선출한 걸 아니까 보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민주당은 좋겠어요. 이러면서 그러시길래 제가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고 근데 국민의힘이 좀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그러네요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 당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가 제가 당에 들어와서 활동을 한 이후로 가장 크게 하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근데 그 과정에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지금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얘기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아마 국민들의 마음도 거의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확실하게 지난 내란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여줬던 그 행태라든지 이런 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완전히 헌법에 반하는 행위들을 했기 때문에 약간 조금 회초리를 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고 그런 회초리의 마음으로 이번에 투표에 참여하시고 표를 주신다면 그 힘으로 정말 하나 되는 대한민국 그리고 이 풍전등화 벽척간두 상황에 있는 대한민국을 그 국민의 그 에너지와 우리 국민들이 그런 DNA가 있지 않습니까? 어제 이제 후보께서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는 그 DNA를 10분 살려서 정말 5년 뒤에 우리가 그 위기를 이렇게 잘 극복해 왔어. 그리고 전 세계가 정말 놀랄만한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컸어라고 하는 걸 같이 그 얘기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윤영석 의원이 지난번 총선 때 문재인 대통령 그 막말을 했었죠. 뭐 그랬죠. 예. 근데 네. 개인적으로는 참 점잖고 괜찮은 사람인데 네. 선거만 나가면 늘 그렇게 되는 거 보고 아이고 참 그런 생각 제가 했었는데 김문수 후보 말이죠. 그 참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요즘 그렇게 사람이 배려버렸는데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좀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제가 예전에 이제 노총에 있을 때 김문수 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선을 하시고 난 뒤에 일 때문에 이제 노총 위원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한번 뵌 적이 있는데 그때 뵈니까 엄청 목에 힘이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그때 재선을 하시고 나서는. 그런데 그 재선을 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대선 출마를 하고 했는데 잘 안 풀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광훈 씨하고 함께 하고 이렇게 됐는데 어찌 보면 약간은 경기도지사 재선까지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초선일 때는 아니지만 재선하면서 끝에까지 약간 올라갔다고 이제는 바로 뭐 대권이 내 품 안에 있다라고 생각했다가 그게 안 되면서 약간은 갈짓자 행보를 하게 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조금 잃어버리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기도지사 초선 때의 그 심지를 가지고 계속 가셨다면 아마 저렇지는 않으셨을 텐데라는 노동계에서는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요. 그 노동운동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노동자들과 함께 현장에서 부대끼면서 현실을 배우고 그렇습니다. 노동자들을 섬기겠다는 그 마음이잖아요. 예.
그게 무너지면은 더 이상 노동운동이 아닌 거죠. 근데 제가 보면은 이 양반은 그 결정적인 두 장면 있잖아요. 그 119에 전화해서 나 김문수인데 네. 오히려 저 같으면 도지사면 더 그렇게 안 할 것 같고 또 한 가지 장면이 아마 코로나 때 마스크를 안 써가지고 단속이 됐을 건데 그 사람들한테 나 국회의원을 3번이나 한 사람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단속하는 경찰은 압니다. 그 무슨 망신이에요 그게. 국회의원을 3번이나 한 사람이면 더 잘 지켜야죠. 그러게요. 네, 아니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자기가 직접 한다는 거는 네. 좀 부끄러운 일 아닌가요? 마스크를 한다는 거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공적인 마인드를 좀 가졌다면 거기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도 않았을 거고 나 김문수인데가 아니라 안녕하세요. 저 경기도지사 김문수입니다. 이렇게만 했어도 그렇게 되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왜 이렇게 되셨을까?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선하면서 약간 좀 많이 변하셨다. 예전에 초심이 어디론가 사라지셨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교만이 문제죠. 하여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이 앞잡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의원님이 심우정 총장 딸 국립외교원 합격 의혹 맨 처음에 제기하셨죠? 처음에 3월 24일 날 제가 외교통일위원회 상임위에서 제기했습니다. 그럼 뭐 좀 제보를 받으신 건가요? 제보로가 와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확실한 증거가 왜냐하면 자기가 뭐 이렇게 그 채용 과정에서 역할을 하는 사람은 아닌데 아마 같이 이렇게 응모를 했거나 이랬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국립외교원 채용 과정 그리고 지금 외교부에도 채용이 됐다라고 하는데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걸 좀 살펴봐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보가 있어서 저희가 좀 그걸 살펴보기 시작했고요. 근데 저희가 정말 외교부로부터 협조를 정말 못 받았습니다. 자료를 안 내가지고요. 저희가 의혹 제기를 처음에 3월 24일 날 한 것은 순전히 저희가 내부적으로 저희가 파악한 그러니까 채용 공고 나왔는데 이 사람이 그때 공고상의 내용하고 안 맞는데 라는 거 하고 역시 외교부의 채용 공고도 저희가 외교부 홈페이지에 가서 찾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외교부가 전혀 이제 거기에 대한 답도 못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사실 자료를 좀 제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어서 본인들은 뭐 문제 제기가 있고 조금 이상하다고 국민들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를 했다라고 하는 그 단어 하나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하면서 한 장 냈습니다. 자료. 이거는 공익감사 청구하는 사람의 자세는 아니죠. 부처의 자세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감사원에서도 이걸로 어떻게 감사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라는 거냐. 자료를 좀 더 내라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외교부의 해당 부서가 아닌 다른 과나 국에서도 좀 이상하긴 합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보기에도. 외교부 장관은 조태열이고 국립외교원장은 지금 누굽니까? 박철희 그 당시 심우정 총장의 딸 신민경 씨가 채용될 때의 국립외교원장은 박철희 지금 현 주일대사입니다. 일본으로 갔군요. 네. 거기도 런인가요? 런은 아니고요. 본인이 주일대사를 하고 싶어 했고요.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지지선언 뭐 하고 이렇게 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1차적으로 주일대사를 가지 못하고 안 되는 바람에 국립외교원장으로 잠시 가 있다가 주일대사로 나갔죠. 근데 이제 주일대사 박철희 씨의 경우에는 그 신민경 씨가 다녔던 학교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을 하기도 했었고요. 국제학연구소 소장을 뭐 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심우정 딸이 그때 그 국립외교원에 들어갔을 때 심우정은 직책이 뭐였습니까? 그때 법무부 차관이었습니다. 차관이었군요. 네네.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딱 맞춰 보면 이건 그냥 저기에서 넣어준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 계신 거죠? 의혹이 사실로 나타난 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외교부는 이번에 할 때 저희 이제 뭐 이번에 추경할 때
제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해서 지금까지 밝혀진 걸 꼼꼼하게 다시 했는데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의원님 그 의혹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상한 것 같고 한 건 알지 뭐 그것은 저희도 어느 정도 받아들이겠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의원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길래 제가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이상하긴 한데 예. 자기들은 그렇다고 그 사람을 채용하려고 어거지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항변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은 수사로 밝혀질 예. 내용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외교부로부터 제대로 된 협조를 받지 못했고 하기 때문에 수사의 과정에서 사인 간에 연락이 오고 간 게 있는지 그다음에 그 면접위원으로 들어간 사람들 간에 어떠한 얘기들이 했는지 회의록도 안 남아있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채용의 절차는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외교부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채용 절차와 관련된 매뉴얼을 스스로가 만든 매뉴얼을 위반하면서 지금 채용이 된 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서 밝혀질 내용이고 그 수사의 과정에서 잘못된 것들이 밝혀진다면 책임을 지고 처벌받을 것은 처벌받아야 되지 않냐 뭐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그럼 고발은 하셨나요? 고발은 저희가 이번 주에 할 생각입니다. 예, 고발을 다 정리를 해야, 해서. 예, 수사에 착수하든지 말든지. 그렇습니다. 공수처에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건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공수처에 한번 항의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시민단체가 고발한 게 있는데 왜 아무런 뭐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느냐. 공수처가 사람이 없어서 힘든 건 우리도 안다. 예. 예, 왜냐하면 그 이제 검사가 7명이나 지금 공백인 상태입니다. 수사검사가. 그런데 그것도 공수처에서 이제 그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채용을 해달라고 추천을 한 상태예요. 대통령에게. 예. 대통령이 안 계셔서 이제는 권한대행에게 해놓은 상태인데 권한대행이 그 인사추천에 추천 올라온 사람은 임명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관 예. 임명한다고 난리를 치고 예. 이제 그리고 지금 정권이 이제 30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36일 정도밖에 예.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알박기 인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임명을 해야 되는 사람은 임명 안 하고 있고 한 뭐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힘든 건 알지만 그래도 고소고발이 됐으니 좀 수사를 진행을 해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아마 이제 자료 제출을 받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공수처의 일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 어디를 보면은 확실하게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밝혀진 게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대로 제출을 할 생각입니다. 고발을 어디 공수처에 하실 겁니까? 공수처에 해야죠.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이게 심우정 의혹으로 심우정 보시는 거니까요. 의혹이고 결국은 검찰총장에게 들어간 일종의 검찰총장이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연결고리가 있거나 하는 것은 사인 간의 관계를 통해서 밝혀야 되는 상황이고 그 사회적 지위가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좀 밝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심우정 연관성을 밝혀야 되는 것이고 거기다가 이제 뭐 조태열 장관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고위공직자이고 국립외교원장도 그렇고 다 고위공직자가 해당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수처에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전직도 포함이 됩니까? 전직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건 이제 그럼 만약에 수사 중에 옷을 벗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사가 시작되고 난 뒤에는 아마 수사 시점에 예. 현직이었으면 그것은 계속 진행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그럼 이제 36일 뒤에 심우정이 옷을 벗는다 하더라도 공수처에서 그렇습니다. 계속 수사가 수사를 할수 있는 진행 거고요? 중인 상태이니까요. 뭐 아니면 그 건에 대해서만 예를 들어서 검찰로 넘기거나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수사를 진행했으니까 하는 데까지 해가지고 나중에 검찰로 넘겨도 그것은 뭐 상관이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 혐의는 뭡니까? 혐의는 뭐 뇌물죄. 뇌물. 일단은 예. 왜 뇌물이 되죠? 딸을 채용을 시킨 것이니까요. 대가는 뭡니까? 뭐 그 대가는 좀 봐야 되겠죠. 그것은 우리가 또 모르는 내용이죠. 그것은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거하고 또 하나가 이제 아들이 장학금을 이과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인데 문과생인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장학금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러니까 청탁금지법 위반
그런 될 거라면 가능성이 제가 아이디어가 있죠. 있습니다. 그거 전문으로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친구를 한번 수사를 맡겨보면 확실할 것 같은데. 어느 분이시죠? 윤석열이라고. 혁혁한 예. 혁혁한 윤석열이 같죠. 그런 거 네. 맡기면 아마 사돈의 8촌까지 거꾸로 뒤집어 털어서 탈탈탈탈탈 뭐 온 가족 다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요. 다들 긴급 투입 한번 해보시죠. 그 본인 지금 저기 내란죄로 재판 정신이 중이어서 없어가지고. 예, 재판 중이어서 뭐 외교통일위원회 계시니까 이거 네.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조태열 장관 그때 계엄 당시에 미국 대사가 막 전화 통화도 하고 그러는데 아예 전화기를 꺼놔가지고 통화를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전화기를 꺼놓지는 않고 전화를 받지는 않아요. 일부러 안 받았다고요? 예, 예. 아니 그런 상황에서 미국 대사 전화를 왜 안 받아요? 그것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 대사가 전화를 하는 것은 이것은 미국의 입장과 맞지 아니하다. 그러니 미 대사의 전화를 받아서 미국은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용산에다가 했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니까 저희가 확인한 바는 오히려 강인선 차관이 미 대사에게 전화를 먼저 해서 그러니까 계엄을 발령을 하고 계엄이 해제되기 이전에 그 사이에 조태열 장관은 전화를 받지 아니하고 강인선 차관이 전화를 해서 일종의 저는 강인선 차관은 당시 용산의 입장을 분명히 대변을 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것은 뭐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근데 저희 이제 외통위 회의에서는 계엄이 해제되기 전까지 미 대사와 통화한 적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해제되고 난 그날 아침에 전화를 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조 장관은 열심히 반대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 같습니까? 그 현장에서는 반대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확실히 반대를 한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이 발령이 나고 난 이후 해제되기까지는 강인선 차관으로 하여금 미 대사하고 통화를 해라라고 했다라든지 하는 걸 보면 뭐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근데 다는 몰라도 적어도 한 놈이라도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바짓가랑에 붙잡고 하는 사람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게 좀 답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무위원이라고 하면 어쨌든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똑같습니다. 국무총리, 그다음에 비서실장, 뭐 안보실장,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어쨌든 한 11명, 거기다 국정원장까지 그 어느 한 명도 나가려고 하는 대통령을 붙잡고 대통령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누군가가 한 명이 용기를 내서 아마 그랬으면 다른 사람들이 쭉 와서 같이 그렇게 했겠죠.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큰일 납니다. 이건 아닙니다. 근데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 뽑아놓은 것인지 아니면은 그렇게 강요를 시켜놓고 그동안에 찍소리도 못하게 윤석열이 통솔을 한 것인지 참 이해가 안 가요. 윤 전 대통령이 입이 굉장히 걸다고 하시죠. 그래서 공식 회의석상 뭐 할 거 없이 굉장히 그 육두문자를 많이 기본이 안 된 거죠. 쓰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약간 우리 저 국무위원들도 가스라이팅을 당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래도 검사 후배들 같으면은 뭐 끽소리 못 하겠지만 그래도 다 나름 그 분야에서 뭘 좀 경력을 쌓았던 사람들인데 그렇게 미친 짓을 하면 안 된다고 막아야죠. 그러니 이 모양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총리의 역할이 가장 중요했죠. 예. 그냥 국무위원들을 불러가지고 아유 내가 반대해도 안 되니 다른 국무위원들이라도 좀 더 해가지고 조금 더 의견을 들어보는 게 좋겠다. 이게 아니라 총리가 강력하게 막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도 나가려고 할 때 총리가 앞장서서 대통령님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라고 막았어야 되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또 다 하늘의 뜻입니다. 지가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일찍 끝날 수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제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수사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걸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 있는 체제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죠. 예. 오히려 하지 말라는 것보다 더 불안하기도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그렇기는 한데 이제 일단 중앙지검에서는 무혐의로 예. 뭐 했던 상황이어서 지금 이제 고검에서 다시 이거는 봐야 된다라고 예. 하는 내용인데 그럼 뭐 심 총장이 안 할 수는 없죠. 그리고 그 지난번 법사위인가 한번 나와서 만약에 이게 그 중앙지검에서는 무혐의했다 하더라도 항소해서 고검에서 이걸 다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정이 있으면 할 의지가 있냐라고 했더니 그때는 뭐 답은 그렇게 하긴 했습니다. 다만 이게 뭐 한 30 며칠 이후면 새로운 정보가 출범이 되고 나면 거기에서 이어받아서 할 수 있는 충분한 수사이고 하기 때문에 일단 수사가 개시되는 것만으로 지금 이제 공소시효가 예. 얼마냐를 얼마 안 가지고 남았어요. 얘기가 되고 있기 예. 때문에 일단 수사 재개가 될 필요성은 뭐 가장 크기 때문에 수사 재개를 하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라도 저는 뭐 나쁘지 정말 않다.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거는 봐야 김건희를 포토라인에 딱 세우는지 안 세우는지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뭐 김건희 씨는 이거 말고도 뭐 앞으로 서야 되는 게 많을 것 같습니다. 톱스타 될 겁니다. 예, 뭐 예. 국민들이 당분간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가 예. 없게끔 자주 하겠죠. 잊지 못할 여인이 되겠죠. 네. 그 다이아는 도대체 어디로 오늘 목걸이 같은 거 안 차고 오셨네요. 먹고는 안 쓰- 제가 오늘 오신 김에 특별히 그 이름이 뭐더라? 반 클리프 앤 아펠형 목걸이 사진을 하나 드릴까 했는데 아, 그게 뭐 그게 한 지금 6천만 원. 6천만 원인데요. 네. 막 요즘에 환율 때문에 지금은 8천만 원이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또 그걸 또 잃어버렸다고 그래요. 그 누구야? 건진법사는. 그런 게 잊어먹어지나요? 저는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예.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저놈이 돌았나 내가 돌았나. 와. 아, 우리를 어떻게 보고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막 기분이 막 나빠요. 뭐 아무튼 그런 다이아 목걸이를 그게 잊어먹어질 수도 없는 거고 5천만 원짜리 관봉도 기도비로 받았다는데 관봉으로 받은 게 누구한테 받은 건지도 잊어먹어지나요? 뭐 사선쯤 하셨으면 관봉 돈 한 번씩 이렇게 좀. 저는 못 봤습니다. 한 번도 그래요? 못 봤습니다. 아이고 네. 참 그렇게 오랫동안 하셨는데도 와. 그걸 보지도 못하셨어요. 보지도 못했는데 이번에 아주 기재위 안 해보셨습니까? 기재위 저는 안 했습니다. 기재위를 하시면- 기재위를 하면 보나요? 아 그럼요. 그건 가서 볼 수 있죠. 아, 가서 볼 수는 예, 있지만 예. 쌀떡이나 닭꼬랑으로는 장롱에서 못하죠. 보는 건 아니죠. 큰일 납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제 대선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데 혹시 뭐 무슨 역할 맡으시는 게 있습니까? 저희는 지금 제가 이제 그 뭐 직장인들의 유리지갑을 뭐 보호하는 월급 방위대 요걸 해서 직장인들의 월급 어쨌든 방위대? 월급 방위대 아, 그거 멋있네요. 지구 방위대 지구를 예. 지키는 뭐 독수리 오용제 지구 방위대 이런 게 있듯이 직장인들이 사실 이제 급여 소득 가지고 생활을 하는 건데 최근에 이제 이렇게 저렇게 물가는 많이 오르고 월급은 많이 안 오르는데 세금은 꾸준하게 올라서 가처분 소득이 계속 줄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직장인들의 가처분 소득을 올려주기 위한 뭐 여러 가지들을 하는 그것을 좀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한 것들은 저희가 이제 정책위 차원에 다 넘기고 그게 뭐 이번 대선 과정에서 잘 녹아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의원님들 모든 분들은 어쨌든 이제는 지역에 완전히 밀착해가지고 최대한 투표율도 높이고 최대한 주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표를 달라고 할 때는 정말 가깝게 가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국민 한 분 한 분 잘 모시고 하겠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지역에서 정말 열심히 예. 할 생각입니다. 지역에서 열심히 하셔야죠. 사실 지난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우리 한 의원님 덕택에 압승을 거둔 거 아닙니까? 그 뭔태우죠 이름이? 김태우. 김태우. 참 그거 보면서도 그 전에 뭐 보고 윤석열 정권의 끝장을 이미 알았지만 그거 보면서는 이건 정말로 막갑하구나. 정말 깜짝 놀랐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네. 그런 공천을 할 수 있나요? 근데
만약에 그때 개입했으면 이거 완전히 딱 떨어지는 선거법 위반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 김태우 공천에 그러니까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 김태우 살펴봐라 예. 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23년 보궐선거에서는 그 잘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23년 5월 달에 대법원 확정 판결로 구청장직이 날아갔었고요. 예. 그리고 8월 15일 날 8.15 특사로 그러니까요. 사면까지 해줬고요. 사면 복권을 다 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10월에 있는 그 보궐선거에 후보로 내세웠는데 그 이전에 사실 당에서는 그때 김기현 당대표 때였습니다. 이 김태우를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랬죠. 예, 다른 후보들을 막 쫙 이렇게 하다가 예. 갑자기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 갑자기 바뀐 게 대통령 부부가 나통가 어딘가를 간다고 출국을 해버리고 하는 그 날짜 오후에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보니까 그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로 국힘에서 나오려고 했던 사람들을 그때 있었던 박성민 수석부총장인가요? 하는 그 의원이 와서 여러 명을 만났다, 일일이 만났다, 뭐 이런 얘기까지가 그때 있었었거든요. 이것은 박성중인가? 박성민이었나요? 박성민 지금 울산 네네 계신 의원님. 그래서 아마도 분명히 출국을 하면서 뭔가 메시지를 남기고 갔다. 그래서 이것도 저는 조사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조사를 해가지고 밝혀야 되죠. 그러면 뭐 바쁘실 겁니다 아마 윤석열 내란숙에도. 근데 윤석열은 이미 이제 무기징역이 나올 거니까 거기에 뭘 더 얹어도 형량이 큰 차이는 없겠지만 제가 예. 대표님 제가 그래서 그 내란죄, 외환죄에 대해서는 사면 방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거 네. 해야 됩니다. 아, 우리 한 의원님이 발의했어요. 네, 제가 나 발의했습니다. 그거 발의하신 분 찾아가지고 박수 쳐드리려고 그랬는데 마침 오늘 뵙고 예, 몰랐어요. 그거 세상에 예. 보면 이게 무슨 국민 통합 이런 걸 하면서 다른 것도 아니고 현직 대통령도 다 뭐 형사상 소추가 안 되지만 딱 하나 내란죄, 외환죄에 대해서만 형사상 소추가 되는 건데 예. 국민 뽑아준 국민을 배신한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을 무슨 이상한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아니면 그 당이 집권하면 이런 식으로 그냥 사면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이것은 잘했었습니다. 사면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된다라고. 그거는 진짜 헌법 정신에도 맞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죽하면 헌법이 내란 외환죄는 재직 중이라도 형사소추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했으며 아예 재판도 형량을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딱 해놨겠습니까? 네. 뭐 이건 사면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해야 그게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부합합니다.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법사위원님들께 이거 좀 예. 꼭 좀 통과시켜 달라고 얘기하고 잘하셨습니다. 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이고요. 그 누구도 이런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일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그런 법안 발의해도 이제 거부권 행사도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울 강서병이시죠? 네, 예, 서울 강서병의 민주당 한정혜 의원님 만나봤습니다.